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청양 정산정수장의 우라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청양의 정산정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돼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 또 농어촌의 상수도 문제를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가 이슈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출연합니다. 최근에 핫 이슈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 또 자사고 논란, 우리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의 국회 통과 가능성 등 다양한 정가 현안을 놓고 뜨거운 혈전을 펼쳐보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양군의 정산정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말씀을 나눌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의 금기용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환경운동연합의 최병주 운영위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 농어촌의 상수도 안전과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원인 어떻게 지금 나와 있나요? 일단 팀장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년 1월 그 정산정수장 정기 수질 검사에서 우라늄 함량치가 기준이 초과되어 검출되었습니다. 그 우라늄 그 검출된 원인을 추정해 보면 청양군 정산정수장은 선 캄브리아기 경기 편마한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우라늄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최근 이상기후와 지하수의 저하로 인해서 물과 암석이 융용해서 우라늄 성분이 지하수에 용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뭐 저 지구과학적인 지질학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물에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이 있죠, 있기는. 네, 뭐 지하수에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이제 녹아 있게 되죠. 예. 네. 근데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까 화면에 봤을 때는 뭐 3.5배 이상이 나와서 걱정이 네.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이게 이제 기준치가 먹는 물 기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기준에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또 올해부터는 또 강화하게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청양군의 수돗물 상수원은 어딘가요? 네, 청양군에는 그 보령댐 광역상수도하고 정산지방은 그 지하수를 원수라는 정산정수장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 이 지점은 정산정수장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광역 그 지표소를 걸러서 정수해서 이런 공급하는 상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령댐에서 오는 광역이 있고 네. 요번 같이 정산정수장에서 해결하는 자체 지하수로 곳도 있고 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이제 정산정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정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양은 얼마나 되고 이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것은 일 1,800톤 정도로 해서 그 지하수를 뽑아서 정수해서 그 1,191가구에 예. 2,900여 정도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약 3,000명이 안 되는 분들에게 수돗물을 그렇습니다. 공급해 왔는데 원인은 이렇게 팀장님이 짚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대로 취한 건지 일단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우라늄 기준치가 초과 관정 2개소가 있는데요. 한 개소는 3월 8일 날 폐쇄 조치를 했고 예. 그 또 한 개소는 4월 1일 날 폐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6개 관정 중에서 5개의 관정을 활용하고 있고 1개의 관정은 예비용으로 놔두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그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조기에 공급하는 게 저희 도의 목적인데요.
청양 정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령댐 광역상수도나 대청댐 광역상수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광역상수도 공급이 굉장히 좀 지난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공주시하고 청양군하고 협업을 맺어서 그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청양군에서 오면은 한 19km가 되고 신풍 지역에서 가면은 한 12km가 됩니다. 그러면은 공사비가 한 39억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협업을 2개 군과 도가 협업을 맺어갖고 신풍, 공주시 신풍 그 배수지에서 배수 관로를 매설해서 정산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당초 202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라늄 사태가 터지고 조속히 광역상수를 공급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사님이 5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현지 방문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시에 내년 하여튼 상반기 안쪽으로 한번 광역상수를 공급을 예.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늦어도 6월 정도까지는 광역상수를 공급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금 팀장님은 이제 그 행정 또 예산적인 면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일단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조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이제 맞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사후 약방문 같은 이제 것도 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충남연구원에서 그 올해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뭐 2배, 3배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청양군에 이제 전달이 됐는데 네. 청양군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려주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것들도 있지만 제도상에서 주민들한테 어디까지 이렇게 알려라 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멈칫멈칫하다가 네. 이제 이 사태를 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취수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수를 취수할 때는 매뉴얼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 흙탕물이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제 멈춘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매뉴얼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라늄이 나온 걸 알았는데 그럼 이만큼 3배가 나왔으면 멈춰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예. 공무원들도 이렇게 멈췄잖나 싶어서 좀 그런 제조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걱정이 되는 게 청양 주민들께서 놀라기도 하셨는데 현재 건강 검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현재 그 7월 9일부터 건강검진을 청양의료원에 의뢰해서 건강검진을 시작하고 있고요. 예. 오늘 오전까지 2,497명 중에서 한 440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건강검진의 주요 내용은 신장과 폐 기능 검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추적 관리를 위해서 6개월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이른바 역학조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역학조사는 이제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랬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이건 어떤 원인인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얼마 후에 다시 검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방사능에 얼마만큼 노출됐는지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기적으로다가 이제 주민들을 좀 건강을 체크해서 예. 이런 데 노출되신 분들이 어떻게 건강이 변해가는지 그것도 이번에 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지층 광맥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 해도 계속적으로 우라늄이 이렇게 온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옥천계라고 하는 그런 지층에 관련된 건데 이 지층에 관련돼 있는 뭐 충남, 충북, 그다음에 대전 지역은 늘 이 문제는 안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이 문제를 갖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우라늄이 나오는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폐쇄 조치하거나 이렇게들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걸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검사를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24시간 정도밖에 우라늄 한 항목을 갖다 검사할 때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네. 예열 시간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그 우라늄 검사를 실시하고
만에 하나 그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됐을 때는 즉각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장들한테 통보해주고 또 그 식용을 금지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생수를 그 마을 해관 쪽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양 정상 정수장의 경우에는 지하수가 원수라고 하는데요. 도시와 농어촌의 상수원이 다른 것인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광역 상수도 또 지방 상수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되는지요? 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현재 그 상수도를 보면은요, 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상수도는 그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상수도 이렇게 그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과정은 일반 수도입니다. 예. 그 일반 수도에 보면은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마을 상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둘 이상의 저 자치단체, 광역 이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크군요. 네. 큰 저기고 지자체나 국가나 K워터에서 하고 있고 인가권자는 환경부 장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주민이나 인근 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그 수도를 공급하는 건데 설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예. 그 인가권자는 1만 톤 이상 정수장에서 1만 톤 이상에는 환경부 장관, 1만 톤 이하는 도지사가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별로 용량별로. 인가권자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100명 이상 그 2,500명 이내에 그 급수 인구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 일일 공급량이 20톤에서 예. 500톤 미만의 수도고 설치권자는 지역 주민입니다. 단지 인가는 시장 군수가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마을 주민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인가 받아서 예. 모든 이제 그 전기료나 그 이런 비용을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관리가 좀 부실한 실정. 마을 상수도는 네. 가장 적은 규모이기도 하고 네. 그 인가권자는 보니까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 하는 것인데 네. 우리 수돗물 검사 기준과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그 먹는물 관리법하고 수도법하고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정상 정수장의 경우에는 검사 기준은 매일 6항목, 그다음에 매주 8항목, 예. 매월 54항목, 분기에 6항목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검사 체계는 수도사업자인 청양군수가 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사설 검사소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의뢰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숫자로만 봐서는 하루별로 또 기간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체계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는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이 항목에 있어서도 뭐 우리 도만 아니면 충청남도만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네. 국제적인 거에서 큰 문제점들은 없는데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있겠냐면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얼마만큼 노출됐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게 명확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바로 노출이 되면 위험하니까 이제 멈출 수가 있는데 이제 항목은 다 똑같은 걸 하지만 그 항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건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량이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방사능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능이 3배가 나왔다. 그럼 3배가 나왔으면 야 이건 위험하니까는 이거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 항목 규정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농약 성분 어떤 게 이제 나왔는데 그럼 농약 성분이 얼마만큼 나왔으면 이 수돗물은 쓰지 말아야 돼. 네. 원수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항목들에 있어서는 그냥 나오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라면 네. 국제적인 먹는 물이기 때문에 네, 네. 기준도 있을 것 같고 위험하지 않을 정도에서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예, 그것을 몇 배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절대 음용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아까 말한 네.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 과학자분들이 좀 지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자료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봤어요. 이게 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기준이 없어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검사를 해서 통보는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전파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제 그 위험성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느꼈는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요즘에 뭐 IT 시대고 우주 여행을 논하는 시대에 우리 먹는 물의 국제적 기준 우리가 OECD 가입 국가긴 한데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얘기하신 총무들이 한 7개 항목에 전체로 따지면 한 60, 70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항목은 다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술이 더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뭐 더 많이 이제 나와. 옛날에는 불검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됐을 때 위험하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거는 몇 가지 항목에 불과합니다. 다만 얼마 이상을 갖다가 기준을 한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거 보면서 앞으로다가는 기준치의 2배 이상 나오면은 이거 원수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도 가든지 아니면 얼마 후에는 이건 폐쇄한다. 이렇게 좀 해주면 국민들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을 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인가권자가 환경부 장관이고 우리나라 전체 중앙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태로 다시 관심이 가는 게 우리 충남 지역에 정수장이 몇 개가 있고 주요 광역 상수원은 어딘가요? 네, 우리 충남 지역의 중요 광역 상수원은 보령댐과 대청댐이 네, 있습니다. 두 댐의 네. 상수원. 그 외에는 충남 지역에 11개의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주시 옥룡 정수장 같은 경우는 대청댐 원수를 받아서 정수에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산시 용화 정수장은 그 대청댐 정수를 받아서 그 온양천 복류수하고 혼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 덕산 정수장은 그 하천 적수장하고 옥계 저수지는 그 호수, 그러니까 그 예당 저수지하고 옥계 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당진의 합덕 정수장과 정산의 그 정산 정수장 2개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하천 복류수를 사용해서 예. 정수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유, 금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 꿰고 계시고 어쨌든 거의 다 가보셨군요, 우리 팀장님은. 네, 다 알고 다 계시니까. 가봤습니다. 예. 네. 아무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취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방사능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서 나와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검출은 늘 되죠. 기준치를 초과하고 네. 먹을 수 없을 정도에. 그래서 뭐 약수터에서도 지금 나와서 있었고, 또 이제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서는 그 옛날 폐광산 지역에서 또 지하수에 스며들었다가 비소 같은 게 나와서 문제가 돼서 이제 비소는 위험하죠, 굉장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폐쇄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관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위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하신 광역 상수도에 비해서 지방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는 조금 더 해이해진달까? 안전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광역 상수도나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관리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민 자치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조금 허술한 면도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다면 이 단계를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가장 작은 단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마을 상수도라는 요 체계를 놔둬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점인데요. 네. 그 공무원들이 그 이제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이런 걸 관리를 하면서 그 마을 상수도라든가 보면은 그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이 마을 상수도 거의 보면은 그 지하수가 원수잖아요. 예. 원수인데 그 원수를 갖다 정수를 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 상수도를 공급을 해준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시골에 가면 거의 노인네들이잖아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 수도값 조금 아깝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지하수 먹을래. 예. 그러고 또 그 상수도가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그 수도값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마을 상수도가 거의 수도값 안 내요. 거의 안 내는 치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그 마을 상수도를 가지고 텃밭에 물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도가 들어가도 나는 그거 안 먹겠다. 그렇군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태도 있었고 우리 청양 정산저수장에 우라늄 기준치 이상 초과도 있어서 많은 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역단체와 지자체 간의 역할 체계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라늄이 올 1월 1일부터 이게 그 검사 항목에 들어갔어요. 감시 항목이 있다가 검사 항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바뀌었으면은
거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10월 달인가에 직원이 왔대요. 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고의는 아니죠. 예, 그럼요. 아니, 고의로 누가 이렇게 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업무 체계라든가 이런 게 바로 연찬이 되고 그 규정을 빨리빨리 따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점이 지금 조금 미흡한 점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사과를 드리고 예. 사전에 공지를 못 해드려서 우란이 포함된 물을 마셨다 해서 굉장히 저 사과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저 환경운동연합 쪽에서도 항상 늘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네. 체계를 정비하시고 늘 모니터링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도 늘 감시도 하고 또 잘 해주시기를 늘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역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원, 그다음에 또 마을 상수도 이런 문제들이 나뉘어지는 데서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90%씩 되더라도 그 10%는 늘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각지대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있는데 마을 상수도라고 이제 해서 있는데 이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겨둔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검사를 해서 이게 안전한지 안 하는지 좀 자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더한 문제는 그 간이 상수도 가면 이제 마을별 물 탱크가 큰 게 있는데 네. 이거 청소조차도 제때제때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요것보다 더 좀 작지만 있었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 먹는 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관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상수도를 쓰면 전기요금을 좀 내게 되고 수도요금을 내니까 집에 있는 걸 쓰신다고요. 근데 그 수선들 또 안전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천계라는 광맥 위에 이렇게 전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우라늄 섞인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샘물에서는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개별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체계까지 아직 못 간 게 우리한테는 좀 아쉬움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태를 광역 상수원 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또 한 가지는 그럴 경우에도 대청댐에 만약에 오염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살짝 걱정이 돼서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충남도는 보령댐하고 대청댐의 광역성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그 대청댐이 이제 오염이 됐다 하면은 사실은 전국적인 재난이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11개 정수장에서 한 11만 6천 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하고 민방위 관정이 한 84개소 있는데 여기서 한 35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먹는 물 제조업체가 우리 도내에 6개소가 있거든요. 생수 판매.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 관정이 한 14만여 개소가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식용수를 공급을 해서 그 주민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애써주시고 우리 최 운영위원께서는 이 물과 관련해서 꼭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좀 총평이라기보다 이걸 좀 부탁드리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청댐하고 보령댐에 의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청댐에다가 다 의존하게 되면 대청댐 하나만 사고가 나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되는데 그전에는 대청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상수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수원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들렸는데 자꾸 큰 우물에다가 이제 연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청댐으로 자꾸 이제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실제로다가 보령댐도 만들어질 때는 상수원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보령시 서천군 그 관내에 있는 데들이 다 상수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보령댐이 막아지면서 보령댐으로 다 연결을 한 겁니다. 상수원을. 그리고 자꾸 광역화하다 보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뭄이 드니까 보령댐 물이 모질라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폐쇄했던 그 지방상수원을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한급수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해결책으로 가는데 지방상수원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더 나쁜 부여 근처에 있는 3급수의 물을 갖다가 1급수에서 섞어서 공급하겠다. 실제로 다 그렇게 이제 공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저는 시장 군수들이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물을 안보 차원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 맡길 일이 아닌 거거든요.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이런 데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면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도지사가 움직일 수 있는데 군수가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위탁을 해놓게 되면 구경할 수밖에 없고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고 대처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만큼은 정말 안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리권은 자주권은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논점을 제기해서 광역화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좀 크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수도하면은 그 각 지자체마다 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수도정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수도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2000년대 이제 보령댐이 준공이 되고 대청댐이 준공돼서 광역이 막 들어가면서 각 시군마다 정수장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조그만 정수장이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있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그 정수장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연차벽으로. 그게 한 2006, 7년 정도 거의 될걸요. 그 정도에서 그 정수장을 다 없앴는데 15년, 16년 가뭄이 닥쳤을 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금 물 안보 차원이나 나도 물을 하나 갖고 있어야 나도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요즘 추세에는 수도정비 규모 바꿀 때 그 정수장 없애는 거 이거를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11개 정수장도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때 바꿔갖고 절대 그 없애는 게 아니고 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예. 계속 갖고 있으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역과 기초 간의 정말 유기적인 그 연계로 우리 물 문제 하나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잘 애써주시고요. 오늘 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노정열의 시시각각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의 의원들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도 여러 정가 이슈들이 있는데요. 가장 핫한 이슈가 먼저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이냐,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막판에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긴 했는데요. 이 청문회 결과와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의원님? 예. 일단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윤석열 후보자가 지인의 사건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문회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당시에 경찰 수사팀장이 이제 야당 측 증인으로 나와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 사건에 개입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혹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께서 당시 국회에 발언한 속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검찰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챙겨봤다. 이 문제도 검찰이 특별히 검찰 그 가족이라고 그래서 검사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거 봐주거나 하는 게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이 좀 해소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자,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변호사를 소개했냐 마냐 이런 논란의 과정에서 2012년도에 녹취록이 나왔어요. 근데 그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발언하는 기자한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마지막 위증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 변호사 소개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네.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 후보자 얘기가 뭐 나름대로 이제 일리가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데 그 친형이 윤대진 검사의 일종의 이제 그 윤대진 검사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윤대진 검사가 소개를 시켜줬다. 자기 형 변호사를 뒤에서 사건을 봐주고 있다. 이런 의혹을 이제 이제 언론에서 예.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좀 보호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윤대진은 관계가 없고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줄게 이렇게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뭐 그 당시 언론이든 아니면 국민들에게는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위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건 개입도 근거가 없고 그리고 청문회 위증 논란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 발언에 대해서는 좀 후보자가 어떤 적절하게 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제 공직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장 의원님. 네. 우선 저희 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도 이런 입장이고요. 첫째는 검찰의 실질적인 총지휘를 할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국민 상대로 거짓을 말씀한 거. 그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검찰의 신뢰, 검찰의 이 정직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도 국민들한테 청문회를 하면서 TV가 생중계되고 있는 데서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한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 공개가 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결국 청문회가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잔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선진국에서도 가장 그 정치인들이 중요시한 건 거짓말입니다. 정직하냐 거짓말이냐. 근데 거짓말을 얘기한 것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거짓말한 거니까요. 그래서 인사청문 전체 보고서는 채택할 수가 없고 사실 저희 당 입장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도 이제 뭐 정도랄까 종류라는 게 있다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적임 수준은 아닐 정도의 강한 위증이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검사가 변호인을 소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은 이제 뭐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 알아봤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같은데.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거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사실관계를 본다면 그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2012년 7년 전에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언을 한 거죠. 그런 식의 멘션은 나왔는데 예. 실제 팩트는 소개는 안 실제 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그럼 청문회에서 왜 그런 확인을 해준 식으로 거죠.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한 건데 예. 제가 이제 그 청문회 나왔던 내용과 그 이전에 쭉 이제 취재했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윤대진 검사가 이제 후배 검사인데 윤대진 검사가 경찰 간부, 경기경찰청장, 지금 이제 한국당 의원입니다. 구속을 시켰어요, 2월 달에. 그랬더니 경찰에서 윤대진 검사를 잡기 위해서 그 친형을 수사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이 윤호준 씨를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윤대진 검사가 상당히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던 차에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전화가 왔냐. 기자들한테 당신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문자가 나왔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장이 그 윤호준 씨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죠. 기자한테 그런 문자가 와서 확인차 전화가 온 거죠. 예. 네, 전화가 와서 네, 그런 전화가 와서 윤석열 후보자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그 친동생인 아니 동생이 검사인데 동생이 소개시켜주지 왜 내가 하냐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윤대진이 했다라고 자기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윤대진이 가뜩이나 지금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맞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 하지만
사건을 뒤를 봐주거나 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거나 뭔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아는 변호사한테 네가 대신 상담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 사건엔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윤석열 후보자가 내가 직접 소개는 안 시켜줬지만 그 당시에 하도 이제 기자들이 윤석열이 소개시켜줬다라고 자꾸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소개시켰다고 대신 도를 맞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악역을 담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 내지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이 사람이 원래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일종의 나름대로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윤 후보자의 해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예.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거짓말 해놓고 이렇게 장황한 해명 이거 용납되는 일이 아니고요. 근데 아니 이제 한 가지만 아니 여쭤볼게요. 검찰에 거짓말이 그 12년 통화가 거짓말입니까? 청문회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청문회에서 결국 그 사실 실체적인 건 수사하기 전에는 모를 것 같고요. 네. 그 실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국민들 거짓말? 대국민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있는데 아니 본인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아니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 사과하라는 분이 있잖아요. 사과해야 된다 국민들께. 그게 맞고 그리고 윤 후보자 사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보고서 채택해 주실 건가요? 아니 일단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우리 당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하기 전에 결국 국민들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말잔치하고 검찰총장 이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총수의 말이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겠다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스스로 사퇴하든가 대통령께서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야당의 입장을 알겠고요. 아마 청문회 결과를 또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하실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 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없어요.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 한 말이 거짓이라면 예. 자기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안 시켜줬다고 만약에 지금 부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한 게 사실이고 7년 전에 2012년에 전화 통화에서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는 정도면 저는 그것도 이제 도덕적으로는 좀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결함이라면 만약 이장희 의원님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목소리는 안 높이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주제가 저희 대전 충남으로서는 늘 관심이 있고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괄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대전 충남에 혁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우선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세종시 때문에 지역을 빼놨는데 저희 지역은 세종시 이전에도 철도공사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든 수자원공사 내려온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미리 와 있는 기관만이라도 우선 채용을 할당해달라 이런 법안도 있고 혁신도시를 제대로 해서 아예 혁신도시 안에 올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채용 규모 이런까지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법안이 지금 혁신도시법은 105개가 안건이 상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55번, 6번이 저희가 필요한 법안들인데 46번째 법안까지 심의를 하고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이은걸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은 의원께서 제안한 법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혁신도시 시행 이전에 온 공공기관이라도
우선 지역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건 지금 약간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가 가동이 되면 이건 가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나머지 전체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엊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이낙연 총리한테 질문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뭐라 했느냐. 대전 충남의 피해 의식은 알고 있다. 근데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지역만 놓고 말할 수 없다. 예.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의 인식이 이 충청도 홀대론, 충청도에 대한 이 혁신도시조차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지역 인재 지금 장차관도 거의 없고 공기업 사장도 없는 정말 이런 홀대한 충청도에다가 혁신도시마저 지금 저 총리의 답변을 보면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충청도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 의식이라는 표현이 이해한다는 표현을 쓰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또 조금 저희로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낙연 총리 말씀은 충청도 분들이 어떤 점에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고 있다. 이런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원에서 좋아요. 말씀인데 이제 그게 피해의식이라는 용어가 조금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 부당한 요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이장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혁신도시 관련된 법안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은건 의원님 법안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원님 법안은 같은 법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이 통과가 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혁신도시 지정 문제입니다. 근데 지정 문제인데 저는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싶냐면 특정 지역만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제 정부의 이 고충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혁신도시 문제의 핵심은 혁신도시 지정만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혁신도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는 혁신도시를 각 지역별로 하나 지정을 해서 여기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지역 인재를 30% 이상 이제 채용을 하는 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다 178개를 이전을 끝낸 상태예요. 옛날 혁신도시 지정 때. 그 지금 지정해봐야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이번에 한 100여 개에서 한 200개 정도 사이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 여당에서. 그래서 지난번 우리 7월 10일 날 토론회 때 우리 송재호 규정발전위원장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좀 정리할 때 그때 우리 대전 충청권의 혁신도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게 그게 다른 지역의 반발도 좀 정리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우리한테도 또 실질적이에요 사실은. 이전을 할 공공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저는 어렵진 않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이장우 의원님이 이제 우려를 하시긴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 책임지고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해찬 대표,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특별히 이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은 세종 지역 출신이시고 예. 한 분이 또 충북에 연고가 있으시니까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총리가 예. 대전 충남의 피해 의식을 한다. 우리가 피해 의식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도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의무 채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해 의식이라고 총리가 표현하는 것도 아주 큰 김 문제고. 의원님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취지는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셨기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 지역만 놓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우리 충청도만 놓을 수 없다는 건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충청도만 지금 세종시 오면서 못했는데 총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정부의 인식이죠. 그런데 아무리 총리께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당 대표도 충청도고 비서실장도 충청도인데 이거 하나 시원하게 해결 못하는 충청도 여당 대표고 비서실장이라면 그럼 비서실장 여당 대표를 뭐하러 합니까? 제가 이거 그 정도 역할을 못하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혁신도시만큼은 저희 야당도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정책적인 결정에서
우선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좀 저 예.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우리도 저 야당에서도 끊임없이 예, 지금 제기하고 있기 여야가 때문에 아주 이 총력전을 펼쳐주시고 이 있어요. 문제에 하셔야 될것 대해서 같습니다. 잠깐 뭐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는 혁신도시 지정을 만약에 지금 따로 이제 하잖아요. 그럼 혁신도시 지정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충남에다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했어요. 뭐 내포를 하던 아니면 뭐 대전을 구도심을 하던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만을 위한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이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전 충남이 약간 특혜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올해 안에 어차피 전체 한 100여 개 정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2차로 해야 되니 그때 혁신도시는 다른 데는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 다른 데 지정한 데도 좀 보내주면서 대전 충남에는 새로 지정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해주는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다른 지역 반발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또는 무마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혁신도시 지정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좀 그런 더 신경 써주시기 방향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매듭될 수 있게 예. 우리 이장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딱 손잡고 매듭 짓겠습니다. 자사고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슈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선고는 내년도에, 대신고는 2022년도에 평가가 예정돼 있고요. 서대전여고는 2015년도에 평가가 돼서 그 다음에는 일반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천안의 북일고는 지난달 28일 재지정되는데 성공이 됐고요. 자, 전국적으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자사고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의원님. 저는 교육은 결국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를 행일화해서 운영을 한다. 고등학교 과정을. 이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교육에다가 또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은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특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인재는 우수한 분야로 갈 수 있게 키워야 되고 또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념으로 잣대를 갈라가지고 지금 막 대책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자사고를 폐지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또 뜬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지금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내로남불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고위 공직자 제가 이 후보자들하고 자녀들 뽑아보니까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은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 8학군에 애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안양 외고 청심국제고를 나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사고인 이화여고, 용산 국제학교를 다 나왔고 여기 보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은 자사고인 강남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다 그렇습니다.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서 애들을 다 고등학교를 보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강요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사고를 거기에다가 나왔는데, 예.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의 장남은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보니까 차남은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장희국 광주 교육감은 아들이 과학고를 나왔습니다. 예. 본인들 아들은 다 특성화고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를 보내놓고 본인들 아들 다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특성화고는 지금 폐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정권의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너희들은 하지 마라. 예. 내 아들들은 했고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안 되는 강요들 거죠. 자녀들이 일단 공부는 잘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근데요. 예. 저도 뭐 정부 여당 아닙니까? 저희 애는 우리 논산의 연무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아직 강요가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강요든 아니든 예. 애들 학교 보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아이들이 뭐 강요든 여당 의원이든 아니면 이 정권의 이제 여당 측 인사들이
아이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외고도 갈 수 있고 자사고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왜 없애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 저는 아까 제가 그 이장호 의원님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전 다양성이 중요하다.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요하다.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이걸 잘 못하고 있어서 참 문제다.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엊그제 제가 나경원 대표 그 국회 대표 연설을 들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너무 국가가 획일적으로 가져간다. 저는 100%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예. 전 자사고의 찬반을 떠나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전 자사고가 왜 문제냐. 사실은 지금 말씀한 이장호 의원님처럼 이런 자율성,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예. 실제 내용은 뭐냐. 그냥 입시 교육에 더 막 몰두하는 그런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거의 무슨 입시 사관 학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양하게 전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예술 교육도 시키고 창의 교육도 시키고 협력 교육도 시키고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사회의 글로벌 인재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인데 예. 이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자사고가 내용은 예. 그 형식은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 만든 건데 내용은 완전히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완전히 김 몰두하고 의원님, 있다. 그러면 현재 각 교육관별로 이렇게 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 결정은 이제 윤은혜 교육부 총리에게 있는데 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냐면 예. 아예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자사고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저는 일단 자사고는 입시 전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면은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일반고를 전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일반고를 완전히 자율화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딱 틀에 맞춰진 이 스케줄대로 교육과정대로 다 따라가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지역마다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시도해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반고를 다 자율고등학교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 네. 자사고를 폐지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일반고를 다 자율고등학교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대결단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점에서 자사고 폐지냐 유지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논쟁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 이슈가 또 나오는 대로 한번 저는 이 제기해보도록 문제에서 하겠습니다. 네. 진보를 저간 좌파 교육감들의 아집과 편견의 이 소산물이라고 봅니다. 이 지금 그리고 한국 교육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이 사실은 이 교육 독재입니다. 사립은 사립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학 이념에 따라서 제대로 창의적으로 교육하면 되는 거지. 이걸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없애면 이제 강남 8학군에 입시가 이제 집중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상당수 인사가 자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고 또 아니면 해외 유학파가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중잣대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 정부가 지금 교과서 조작 사건에다가 자사고 폐지를 막 강행해서 달려드는데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 같고 또 부메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이 만나시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공방이 벌어집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과 국가가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노정연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